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시작한 인생설 1탄, 내 나이 40, 흘러 이제 조금씩 M자 닮아오기 시작한 주식 유튜버 된 썰에 이어서 인생설 2탄, 월가제는 그럴싸한 스타트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처맞기 전까지는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이죠. 어쨌든 월가제 스타트업 썰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스타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썰은 아무리 담백하게 써도 결국은 스타트업 PR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썰보다 제가 2030 시청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점은 마지막에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두었습니다. 자, 지난 1탄 요약은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서 살다 경산을 거쳐 일본, 홍콩, 북경을 거친 후 KCTC 끌려가서 눈마비되고 장막 터지고 레바논으로 도주했다가 뉴욕에 가서 인턴도 못 해봤는데 친구 돈 수천만 원 FX에 꼬라박고 운 좋게 취직돼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 바닥에서 점심 배달하다가 4년차까지 살아남고 홍콩에서 사기 취업 당하고 보스턴에서 사기 취업 당하고 스디슨 쓸개를 핥으면서 뉴욕으로 돌아가서 AI 분야 공부를 하다 라자드라는 투자은행에서 진귀한 경험을 하고 켄쇼라고 제가 꿈꾸던 회사에 입사한 뒤 켄쇼가 7천억에 S&P에 인수되고 S&P에서 대한데이터과학자로 다양한 데이터로 시장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프로젝트들 하던 이야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외노자로서 서글펐던 10수년의 세월을 딛고 이제 영주권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헤지펀드 업계로 갈지 어떤 커리어를 꾸릴지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다 1편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6년에 트레이딩에서 AI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로 커리어 전환을 하고 나서 굉장히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느끼던 흐름 중 하나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경제적 혜자를 형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데이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퀀트 영역에서 초과 수익을 내는 것도 과거에는 계속 새로운 알고리즘적인 혁신에서 나왔는데, 이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초과 수익은 점점 대한 데이터, 특히 남들이 쓰지 않는 데이터에서 창출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또 데이터 과학 분야를 보면 제가 2016년에 데이터 과학 분야를 접했을 때만 해도 데이터 과학이라는 말조차 생소했고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면 뭔가 어색하고 이상했는데, 불과 4, 5년 만에 모든 이공계 인력들이 죄다 데이터 사이언스, AI 쪽으로 몰리면서 평준화되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머신러닝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데이터 과학자 풀을 넓히면서 동시에 AWS 아주르,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최대한 손쉽게 머신러닝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툴들을 마련하고 보편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왜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GPU 써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야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적인 지식들은 최대한 보편화시키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오픈 AI나 딥마인드처럼 알고리즘의 최전선에서 프론티어를 개척할 수 있는 극히 일부 집단을 제외하고는 알고리즘에서 오는 엣지보다는 점점 더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 그리고 도메인 지식이 경쟁력에 중요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GPT 쪽도 보시면 초기에는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뭐 LLM도 시도하고 그랬지만 이제 점점 알고리즘 영역에서의 경쟁은 일부 최첨단 기업으로 수렴되고 있고, 대다수 스타트업들은 GPT 기반에서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얻는데 뒷단의 알고리즘들을 붙여서 어떻게 해보려는 기업들은 이제 GPT-3에서 4로 넘어갈 때 그 혜자를 전부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5로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GPT 기반 서비스의 경제적 혜자 중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유니크한 데이터셋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퀀트나 AI를 둘러싼 많은 영역에서 점점 유니크한 데이터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제가 업계에서 일을 할 때 위성 데이터처럼 유니크한 엣지를 주는 데이터의 경우 거기서 창출되는 가치가 100이라고 하면 70에서 80은 원천 데이터 생산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20에서 30 가지고 이제 밸류 체인의 다른 플레이어들이 나눠 가지는 구도였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대한데이터 시장도 연 50% 이상씩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이 이게 10년 이상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켄쇼와 S&P 글로벌에서 일을 하던 4, 5년 동안 수백 가지 데이터셋을 접하면서 제가 인지하게 된 현실이었고, 저 스스로의 커리어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AI 쪽 말고도 다양한 분야 공부들을 많이 접하려고 노력했는데, 발달 심리학 석사도 야간에 등록해서 한 2년 동안 했었습니다. 뇌과학이나 이런 쪽.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에서 행복이나 뇌과학 이야기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이 당시에 큐니에서 석사를 하다가 하버드에서 여름 학기로 들은 수업 중 하나가 유로 파이낸스라는 수업이었고, 그 수업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EEG, 그러니까 뇌파 데이터를 금융에 접목시키는 스타트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조금씩 계속 쌓이고 쌓여서 나는 그럼 금융시장에 대한 생각을 개량화하는 대한 데이터 스타트업을 시도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통적인 데이터, 시세 데이터, 거래량 데이터 등은 전부 그 참여자들의 매수 매도 버튼이라는 최종 의사결정 액션 레벨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원천에 있는 것은 그 매수 매도 버튼을 클릭하게 만드는 사고 과정이죠. 그 교수님이 시도하시던 뇌과학 분야를 비롯해서 센티먼트 모델 등이 측정하려는 것이 이 투자 의사 결정의 앞단의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생각들을 잘 계량화할 수 있다면 새로운 종류의 경제적 혜자가 있는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헤지펀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이제 마음이 맞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동료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아마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여기저기 사기도 당하고 별의별 일들 다 겪었던 그 아군들을 전부 이번 스타트업 만들 때의 인복으로 소진했을 것 같은데, MIT 출신 초고빈도 매매 퀀트 트레이더나 카카오톡을 만들고 두나무 업비트 CTO였던 전설적인 개발자, 또 프린스턴 출신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11년차 퀀트, 시티그룹에서 IPO나 M&A를 해오던 뱅커, 그리고 뉴립스라는 세계적인 AI 학회에서 강화학습 챌린지 1위를 했던 전 카카오브레인 연구원, 그리고 구름이라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CTO, 그 다음 경영 전략 및 기업가 정신을 연구한 박사, 이런 쟁쟁한 팀원들이 2021년, 2022년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뉴로퓨전이라는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정도부터 이러한 구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금융에 대한 생각을 모으기 위해서는 여기 함께 동참할 참가자 집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2020년 9월에 유튜브를 시작했죠. 이때 보시면 아주 그냥 조잡한 슬라이드 띄워놓고 긴장해서 떠듬떠듬 쑥스러워하면서 찍었는데, 이제 저도 능글맞고 뻔뻔한 유튜버 다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21년 말에 법인 설립할 때 미국에서 할까 한국에서 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아직 이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자생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현실적으로 직면했던 문제는 첫째를 2018년에 낳고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와이프가 혼자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스타트업 시작하자마자 둘째를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와이프가 제가 스타트업 하는 동안 둘을 외지에서 독박 육아는 못하겠다. 그렇게 했다간 M자 탈모고 뭐고 내 머리 마누라한테 다 쥐어뜯기겠다. 그래서 귀국해서 지금 처가집 바로 옆 아파트로 이사한 부분도 있고, 또 팀원들 중에 이제 보통 트레이딩이나 헤지펀드 이쪽은 non-compete이라고 해서 이직하면 이제 미국 내 동종업계에서 1년에서 3년간 일을 못하는 그런 계약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고려사항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스타트업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저희가 가고자 하는 구상 앞에는 너무 거대한 독과점 플레이어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시작하면 금방 흡수당하거나 퇴출당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쌓고 나서 글로벌로 나아가서 승부를 보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12월에 태국으로 제가 가는데, 여기에 대한 백스토리도 나름 재미있는 그 금융산업계 역학이 담겨 있어서 월가제 시즌 4 정도 가서 실력이 충분히 쌓이면 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상세한 썰로 풀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돼야 재밌는 썰이 될 수 있는데, 잘 안 되면 또 슬픈 썰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야심차게 몇 년을 구상하고 좋은 멤버들을 모아서 2021년 말에 법인 설립하고 2027년까지의 10단계 구상도 다 짜두고 프로젝트들을 시작했는데, 마이크 타이슨은 이런 말을 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일단은 저는 스타트업 대표가 해야 하는 그 각종 잡무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각종 정부 인허가부터 계약, 인사, 노무 비품, 재무회계, 법무 급여관리, 각종 증빙, 세무기장 이런 것도 맡겨도 부가세 이런 거 신고할 때 제가 일일이 다 엑셀 파일 뒤져가지고 체크해야 되고, 지금이야 이제 훌륭한 경영지원 팀장이 있어서 부담을 많이 덜었지만 초창기에는 어차피 누구에게 맡기기도 애매한, 그건 제가 일일이 확인하고 의사결정해야 될 게 많아서 아침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는 이런저런 사무 업무 처리하다 보면 저녁 되어서야 플랫폼과 훈련과정 쪽 업무 참여 가능하고, 그런 나날들이 한 초기 1년 정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차부터는 경영지원 팀장이 잘 이어받고 실무에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썼는데, 첫 2년간은 거의 4시간, 5시간 잠줄이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가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대표로서 하는 그 어떤 의사결정도 완벽히 한쪽이 좋은 경우는 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분들 위해 개발 속도를 너무 올려버리면 우리 개발자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고,
팀원이 시행착오를 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내가 직접 해버리면 업무 속도와 효율은 올라가지만 반대로 그 일을 맡은 팀원은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장기적으로 좋지 않고, 결국은 경영이라는 것은 많은 임직원들과 많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그 속에서 모두가 해피한 결과를 얻는 것은 때때로 불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제가 우리 팀원들과 이제 벨리 AI 참가자분들과 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또 가정에 가면은 또 와이프와 아이들이 있고, 그 속에서 모두가 해피한 결과를 얻는 것은 때때로 불가능하다는 점.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잠을 지새우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그런 시간들 속에서 팀원들과 합심해서 차츰차츰 함께 나갔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였던 프로젝트 밸리의 구상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훈련 과정, 플랫폼, 그리고 집단 지성 데이터. 이제 원래의 구상은 참가자분들 모집해서 기관 레벨의 기업 분석, 매크로 분석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그렇게 훈련받은 개인들이 이제 직접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석 기능들이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서 배운 내용을 손쉽게 클릭만으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 기업 분석 대회, 시황 분석 대회를 매달 열면서 그렇게 모이는 집단 지성 데이터를 참가자분들과 함께 공유도 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도 하면서 함께 알파를 창출하고 시너지를 내자. 그리고 거기서 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자금 운용을 시작해서 거기서 또 나오는 수익을 좋은 기업 분석, 매크로 분석을 하는 참가자분들에게 장학금으로 또 돌리면서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당연히 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그냥 백지에서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가설 검증도 좀 하는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저희 동료들 중에 퀀트 쪽 기관 투자자였던 동료의 경우, 예전에 이제 시킹 알파와 비슷한 부류의 일본 커뮤니티 사이트의 그 게시판 텍스트 데이터, 그런 데이터로 리서치를 해봤었는데, 완전 초단기는 아닌데 3에서 6개월 정도의 미래 주가에 대한 설명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전문가도 아닌 개인 투자자의 뷰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꾸준히 못한 사람의 데이터도 반대 시그널로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과 못한 사람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때 검증했던 그런 사이트들은 전혀 어떤 구조화되지 않은 형태의 그런 더티한 데이터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자유 게시판에 노이즈가 많은 글들이었죠. 그럼 그렇게 아무런 구조도 없는 자유 게시판에서도 그만한 시그널이 나온다면, 우리는 훨씬 더 형식과 구조가 있는 본인의 뷰를 공유하는 디자인을 갖춰서 서로 종목 분석이나 매크로 분석을 공유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시그널을 찾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 플랫폼에 이제까지 70억에 가까운 개발비를 투입했는데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허들은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재현성 있는 강의, 그런 훈련 과정을 만들 것인가.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우리 퀀트팀의 CEO가 현역 트레이더로 있던 9년 동안 단 한 해도 읽지 않았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다 해서 누군가에게 그 방식을 가르쳐서 9년간 한 해도 안 읽게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저희 회사 자문위원으로 계신 홍진채 대표님이 17년 동안 시장을 이기는 초과 수익을 냈다고 해서 대표님의 그 엄청난 독서량과 배경 지식을 무시한 채 몇 개월 강의만으로 어떻게 방법론을 딱 정확히 알려줘서 누군가를 대단한 주식 투자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검증된 수익률을 낸 워런 버핏, 피터 린지, 코스톨라니, 켄 피처, 세스 클라만, 전부 가치 투자자라는 수식어로 불리지만 사실 상세히 분석해보면 투자 철학과 구체적인 전략들이 살짝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집대성할까? 미국의 현역 업계에서 인정받는 표준적인 방법론에 다모다란 교수님의 이론적 밑바탕으로 중심 줄기를 잡고 수십 명의 거장들의 방법론과 전략들을 일일이 리서치해서 정리하고, 거기에 해당 방법론으로 시장을 이겼던 현역 운용력들한테 연락을 해서 자문을 또 받아서 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 땀 한 땀 만들어 나간 게 벌써 3년째인데, 저는 사실 1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벌써 3년째 해오는 과정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허들은 플랫폼 개발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예상했던 개발 기간은 제가 데이터 과학자로서 일하면서 그런 프로토타입 기능을 제가 대충 해서 찍어내던 시기에 좀 맞춰져 있었고, 실제로 B2C에서 서비스 되는 그런 웹 플랫폼 서비스를 제가 직접 개발해 본 적은 없다 보니 제가 그린 구상에 비해서 기간을 너무 터무니없이 잡아놓은 게 문제였죠.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제가 2022년 2월에 월가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프로젝트 밸리 1기 참가자분들을 모집했었는데, 2월에 모집해서 9월에 플랫폼 오픈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놓고 5월에 팀 빌딩을 했습니다. 5월에 이제 초기에 입사했던 그 카카오톡 만드신 분이랑 구름 CTO랑 그렇게 개발자분들 3명 모셔놓고서 자 우리 3, 4개월 후에 플랫폼 하나 오픈해야 된다고 하니까 개발자분들이 벙찌죠. 그래도 저희 개발자분들이 진짜 대단한 게 저희 말도 안 되는 그 계획을 묵묵히 강행군하면서 따라오면서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거의 40가지 기능들을 다 개발을 했습니다. 다른 핀테크 스타트업이면 기능 하나하나가 거의 BM 수준인데 제 미친 대표 만나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올해 월가지 구독자분들 수천 명이 함께 해주시면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그분들께는 아직까지도 보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한 4, 5개월이면 모든 훈련 과정과 기능들에 대해서 어쨌든 1차 완성하고 베타 딱지 떼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 플랫폼 집단 지성 이 연결고리에서 훈련 과정과 플랫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관문인 집단 지성을 수집하기 위해서 매달 한 800, 900만 원 정도 상금이 걸린 기업 분석 대회도 이제 6월부터 정규 시즌을 론칭했는데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챌린지라는 곳에 이렇게 수백 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진짜 이 작품들을 보는 순간 3년 동안 고생했던 보람이 드디어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런 소소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제출작들의 퀄리티가 저는 어떤 집단지성 데이터의 구상이고 뭐고를 떠나서 여기 지금 올라온 거의 200개 분석 그 어떤 것을 클릭해도 너무나 좋은 분석들 제가 지금 뭐 수상작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클릭해서 봐도 이런 어떤 분석들이 이런 썸네일들도 참 센스가 좋으신데 뭐를 클릭해도 정말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정말 미친 퀄리티의 분석들 이분들이 어떤 전문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일반 대학생, 주부, 전문직 등에 계신 분들인데 여기 올라오는 작품 중 그 무엇을 골라도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벨리 참가자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사실 저 여기서 괜찮은 종목 골라서 개인 투자에도 좀 활용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챌린지라고 기업 분석 관련한 그 대회는 6월부터 정식으로 시작해서 이제 매달 파이프라인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제 매크로 오디세이라고 시황이랑 매크로 분석하는 그런 대회는 이제 프리시즌은 종료가 됐고 방법론을 좀 더 가다듬어 가지고 이제 한 연말 정도에 정규 시즌을 이제 돌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두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앞으로 반년 남짓하는 시간 동안 플랫폼 개발 잘 마무리하고 이 기업 분석 대회, 매크로 시장 분석 대회, 그리고 내년부터는 모의 투자 대회 이렇게 3가지를 계속 돌리면서 훌륭한 분석 글들을 수천 수만 개 여기 쌓아 나가면은 프로젝트 밸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3년 만에 3년의 피눈물 나는 그 수많은 밤들 끝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1, 2기 참가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3주 후에 동대문 마라톤 대회에서 뵙고 또 10월에 우리가 코엑스에서 다 같이 모일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콜텍스는 세레핀이라고 하는 이제 금융 추론 AI 엔진을 개발한 프로젝트인데 쉽게 말하면 챗GPT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세레핀 1.0은 GPT API도 쓰고 GPT와 비슷한 인터페이스로 빠르면 이번 4분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 같고 세레핀 2.0 우리가 지향하는 세레핀 2.0은 우리가 GPT를 이기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금융이나 경제 분야의 추론에 북한에서는 연역적 추론 파트를 좀 더 개선해서 더 개선된 아웃풋과 역량을 보여주는 엔진을 만들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5, 6 이런 게 나오더라도 요 세레핀 2.0 엔진은 어느 정도 경제적 혜자를 가지는 그런 엔진이 되도록 그런 기획과 구상을 하고 세레핀 1.0부터 우선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엡실론이라고 이제 뒤로 갈수록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불확실성도 좀 많고 좀 문시하신 프로젝트들인데 이제 뇌과학을 금융에 접목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OBE랩이라고 카이스트 교수님이 창업한 앱니얼스 그러니까 근저우해성 기반 뇌 모니터링 기기 생산한 곳이랑 MOU 맺고 거기 기기도 좀 구매하기도 했고 작년 초부터 칼텍 출신 뇌과학자분 영입해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1년 정도 초도 연구를 진행했는데 4분기에는 한 분 더 채용을 해서 속도를 조금씩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돈키호테 같은 이상한 짓이지만 아마 내년 이맘때 즈음에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꽤 재미난 것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게 지금까지 저의 인생 썰입니다.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회사 PR이 되어버렸는데 유로퓨전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라이트 구독 서비스 론칭하고 잘 되면 이제 4분기부터 개발이랑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스텔라 쪽 리서치 어시스턴트랑 또 경제 쪽 기자분 그 다음 QA 마케터 등등
회사 사정 되는 대로 조금씩 채용할 예정이니 그때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회사의 펀팩트는 80% 이상이 전부 월가제 구독자라는 사실. 그래서 입사하시면 월가제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외 진출도 시작해서 달러도 열심히 벌어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일자리 35개 창출했는데 더 열심히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경제 이바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저도 아직 시청하시는 많은 선배님들에 비하면은 새파랗게 어린 나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머쓱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2030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40이 되는 시점에 2030 세대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4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저의 인생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생사 전화위복 호사다마다 시카고에서 트레이더 되었던 것이 천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저를 방탕하게 만들었고, 홍콩 보스턴에서 겪은 일들이 내 인생 최악의 불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점점 스타트업이 그래도 많이 궤도에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일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호사다마다 언제 고꾸라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겸손하고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 버려 마땅한 기억은 없다.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구독자분들에게 1000권 찍어서 무료로 나눠드린 책 제목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기억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이 좋은 추억이 될지 쓰라린 기억이 될지는 지금까지 일어난 그 사실관계 그 자체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는 그냥 술, 담배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궤양이랑 단백뇨 등으로 고생하면서 경산에서 요양해야 했죠. 그런데 홍콩에서 힘든 일을 또 겪었을 때는 내 평생 실력을 기르면서 살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한 지 불과 2년 만에 보스턴과 홍콩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전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으로 내 인생을 구성하는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힘든 일들은 어찌 보면 기회이자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은 평화롭고 해피한 상태에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나태해질 뿐이죠. 하지만 부정적 일을 겪었을 때 생겨나는 반응, 스트레스, 분노 등은 강렬한 에너지로 치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좋겠죠.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주식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20대 때 썼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본인의 자산 규모와 소득, 손실 수준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잃었다, 속이 너무 쓰리다, 그러면 일기장이든 구글 시트든 만들어서 1000이라는 숫자를 적어 두시고 달리기 하고 일기 쓰기 할 때마다 5만 원씩 차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00번 달리기와 일기 쓰기를 했다면 그것은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도중에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정도까지 되었을 때 잘 안 하게 되거나 흐지부지 된다면, 그럼 본인에게 있어서 400만 원 정도 손실은 그만큼 절실한 돈이 아니란 소리고 그만큼 속 쓰리지 않다는 이야기니까 그건 그거대로 이제 놔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 경험은 에너지로 치환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공부는 평생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30대 초입에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10대, 20대 때 열심히 하다가 사회에 나가서는 뭔가를 배우는 것을 내려놓게 되고, 조금이라도 머리 아픈 어려워 보이는 글이 있으면 스크롤 넘겨버리고 마음 편하게 유튜브 쇼츠를 스와이핑하게 되죠. 그러다가 40, 50대 되면 술, 골프, 여가 위주로 즐깁니다. 그런데 매사추세츠 병원의 유전자 연구센터에서 48,500명에 대해서 대규모 테스트를 한 결과가 있는데, 생각의 속도나 단기 기억력은 25세의 피크였지만 대부분의 뇌기능들은 30대부터 50대 피크를 찍었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정보 학습 관찰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지능은 60, 70대가 될 때까지도 어떤 지점이 피크 타임이다, 그런 게 따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논문들을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사고한 사람의 뇌일수록 젊게 유지되고 여러 기능들의 피크가 계속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10대, 20대 때야 저놈은 머리 좋아서 공부 조금만 해도 성적이 좋다, 그런 것을 부러워할 수 있어도 40대 가면 어차피 그 어떤 40대도 20대 뇌회전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40대부터는 본인이 쏟는 노력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쉰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 그렇게 머리 좀 좋아서 반짝 2030 때 좋은 직업, 괜찮은 부를 이루고 그 뒤로 술 마시고 유튜브 보고 독서 안 하고 그렇게 뇌가 퇴화할 일만 하는 사람에 비해서 머리는 평범해도 꾸준히 30대, 40대, 50대 주말이라도 짬을 내서 독서하고 공부하고 글 쓰고 또 일기 쓰고 그렇게 사고력을 증진해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정확히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불행들과 행운들을 겪고 후회하는 점도 자랑스러운 점도 부끄러운 점도 많지만 그 세월 동안 딱 하나 꾸준히 잘했던 것이 있다면 18살 때부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300편이 넘는 일기를 써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인생썰 1편과 2편 혹은 훨씬 더 긴 버전인 월가제 썰 시리즈에서 나온 내용들은 전부 제가 과거에 일기로 써뒀던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제 일기를 쓰는 것은 다양한 효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일상 속에서 그냥 생각하고 바람에 날아갈 부분들을 문장으로 잡아서 기록하게 되면 그 문장에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은 생각을 또 그 다음 닻으로 두고 그 다음 문장을 생각하면서 점점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본명적으로 모든 분야의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인 사고력을 기를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타자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자서전을 읽으면 힘든 일에 감정이입하다가도 책을 덮고 나면 그건 책 속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일기로 써 내려가게 되면 나를 제3자의 시각에서 타자화해서 바라보면서 객관적인 시각도 갖추게 되고 내 인생의 고통이나 슬픔도 희화화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셋째, 일기를 20년 동안 써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을 써가는 것과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쓰고 쓰는 일을 반복하면 점점 더 자기애와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나의 탐욕과 불안정성과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살아온 인생 그 스토리에 점점 더 애정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손실이 많거나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꼭 그 부정적 경험을 에너지로 치환해서 일기를 쓰시기를 바라면서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시황 이야기로 돌아가서 Q&A와 초과저축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